국제학원 자체가 이렇게 여러 학생이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독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 졸업생 박종현 군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이 국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리고 박종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전달력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전달하는지 이렇게 한 90분, 1시간에서 90분 정도 들어보면은 여러분한테도 좀 생각할 거리도 많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긴 말 하기보다는 여기 다 알 테니까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네요, 많아. 되게 저를 원래 알던 분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SN 독학기숙학원에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다녔었고 이제 졸업해서 어떻게 그 해 수능에서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나름 국어 영역에서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고 또 과외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 상대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걸 좀 강연해보고자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PPT를 한번 보면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목차가 있는데 이건 뭐 어차피 뭐 진행할 건데 목차 볼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사진빨이 좀 심하다, 그죠? 네. 제 이름은 이제 박종현이고 네, 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재학하고 있고 이제 첫 수능에서 시립대 경제학부를 갔다가 거기서 결국 끝까지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계절학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다들 학번 이제 서로 물어보고 하잖아요. 친해지는 사람들끼리 18에서 1까지만 나오면 사람들 이상하게 보더라고. 다들 막 2, 3, 막 2, 2 이러는데 이걸 이력이라고 넣어놨나. 총 6번의 수능을 응시했고 여기서 국어 100분위로 치면은 현역 수능 첫 수능 때 97, 1등급 그리고 두 번째 수능 때 98, 그리고 세 번째 수능에 그때가 95인가 94 해서 안타깝게 1등을 한번 놓친 적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수능 여기 학원에서 공부하고 쳤던 수능에서 100분위 99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쳤던 수능인데 참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원래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 이제 활동을 하다가 복무를 하다가 중간에 현역으로 자진 입대를 결심해서 공익 할 때 한 번, 군인일 때 한 번 해가지고 총 이제 군대에서 2번 더 수능을 쳤는데 그 공익일 때 쳤던 수능에서 100분위 96 그게 이제 22학년도 재작년 수능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 이제 제가 현역 군인일 때 잠깐 준비해서 쳤었는데 그때 이제 100분위 99 그때 화작인가 하나 틀려가지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박종현 운영하고 있고 이거 별로 자랑할 건 아닌데 채널이 정도라는 책을 아마 이번 달 중에 출간할 예정이 있고요. 정도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가자면은 비문학 이제 국어 독서 영역 관련한 책이고 방법론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간략하게 전반적인 국어 영역에 대한 공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학서고 이제 뭐 인강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독학할 때 가장 좋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한원수랑 이제 되게 컨셉이 비슷해요. 벌써 자기소개가 끝났네. 오늘 강연 주제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저를 다들 많이 아시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그래 이제 나 퇴물이니까 뭐 한 온다고 하면 한 20명 오겠지 했는데 뭔 사람이 뭐 거의 50명이 와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또 오늘 강연을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앞에다 두고 강연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크게는 이제 2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80분 생각의 길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학원에 있을 때 제가 개발을 했던 거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제가 성적을 좀 올린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적 올렸다 해봤자 어느 정도 안 올라가는 거일 수 있지만 사실은 3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것보다 1등급에서 그 위로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어가 항상 1등급은 나왔지만 항상
뭔가 풀고 나면 1등급은 나오는데 풀었으니까 1등급 나왔는데 뭔가 좀 후달리는 국어 시험 끝나면은 뭔가 이번에 2등급 뜨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 나는 왜 맨날 국어 풀고 나서도 이 불안정함감, 아니면 왜 100점이 안 나오나? 왜 100분이 98, 99 이상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소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다가 개발했던 공부법이고 이 공부법을 통해서 실력적인 상승을 이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부터가. 그리고 이후에 국어 과외를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한 4, 50명 정도? 일회성 국어 솔루션까지 포함하면은 한 4, 50명 정도 과외를 진행을 해왔고 그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본 바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공부법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 소개할 거는 이제 80분 생각이 이길 공부법이라는 거고 이거는 국어 전반에 대한 그냥 공부법 자체를 다루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소개할 개념은 지문 이해도라는 개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80분 생각이 길에 비해서는 조금 라이트한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고 내가 이 지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머릿속에서 의식하면서 푼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건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물 좀 마시고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가 목이 마르네요. 먼저 POT, 80분 생각의 길 공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POT는 뭐 넣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ath of Thinking이라 해가지고 생각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그냥 80분 생각의 길 이러면 이제 뭔가 좀 투박해 보이고 하니까 그냥 POT 집어넣은 거고 별 의미 없습니다. 생각의 길이란 뭐 국어 시험을 푸는 80분 동안 내가 했던 생각을 되짚어보는 공부법인 거고 거두절미하고 이것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지문 읽고 밑에 있는 선지 다 보이나요? 맨 뒤에 계신 분 보이나요? 잘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지문 내용 읽고 이 선지를 한 30분 아니 30초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기억이 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30초가) 지났는데 어떻게 다들 혹시 못 푸신 분 계신가요? 이럴 때 손들기 부끄럽겠지? 이걸 풀면은 맨 처음 이 선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선지를 읽어야 되는데 실체법에는 성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면 실체법이 뭐죠? 저는 살면서 실체법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기출 풀기 전까지 당연히 실체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실체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니네들은 실체법 알고 있지를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실체법 니네 모르지를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지문을 풀 때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가자면 예를 들어서 실체법, 채권 이런 거는 평가원에서 낼 때 애들이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모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풀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수능 중에 아마 이거 뒤로 가면 그 내용도 있을 텐데 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인가? 그때 이제 제가 3수 때였는데 살아있는 기출문제집이다 그죠? 3수 9평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소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유. 근데 이제 소유는 우리가 원래 아는 단어잖아요. 소유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 지문을 풀 때 이 단어를 이 지문에서 새로 소개를 해주느냐 이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실체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이 둘이 이제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보면 두 가지 문장이 나와요.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다.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두 개가 있네요. 뭔가 두 개가 이제 단서일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A 문장을 통해서 채권이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실체법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이 실체법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채권이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채권의 내용이 그러니까 곧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 실체법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럼 선지는 적절하네. 이 생각 과정을 우리는 생각의 길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가 전제하고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문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으로 3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봅니다. 마쳤고, 이거는 조금 길 수 있어요.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방의 점유자? 점유자라는 단어 또 처음 보죠. 가방 뭐 저게 가방이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저 가방 제가 들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점유자라는 단어는 몰라요. 그럼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방의 점유자? 점유자가 뭐지? 그 다음에 지문을 찾아보면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그러면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맞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확실하진 않아. 뭔가 지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자.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 점유가 점유에 해당한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랑 같기 때문에 점유가 맞습니다. 이 선지를 풀 때는 이 과정이 생각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의 길은 만점자가 이 시험지를 보면서 했던 생각과 정확히 동일해요. 이제 이 생각을 시간 내에 해내면은 여러분 만점을 받는 겁니다. 제가 4번째 수능을 치던 시절, 이 기숙학원에 있던 시절이죠. 여기 강연실도 제가 왔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나 때는 여기가 이제 코로나 그 격리 그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한번 갔다 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막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 풀고 그랬는데, 그때 국어 공부를 하다가 들었던 의문이에요. 80분 동안 똑같이 45문제를 푸는데 왜 나는 100점을 못 받고 누군가는 100점을 받지?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봤을까요? 그냥 아니 쟤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뭐 난 침팬지고 쟤만 인간이고 이게 아닌데, 같은 인간인데 왜 나만 우리가 안 좋은 건가? 왜 나는 100점이 안 나오는데 쟤는 100점이 나올까?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든 만점을 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생각의 길대로 만점자가 수능 시험장에서 했던 그 생각의 길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똑같이 걸으면 그럼 우리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 내에 만점을 받지 못했던 거는 그 만점자가 했던 생각의 길과 내가 한 생각의 길, 내가 80분 동안 했던 그 생각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만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 이 생각의 길 있잖아요. 만점자가 아니면, 만점자는 당연히 이제 보자마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바로 푸다다닥 이게 되는데, 만점자가 아니면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방의 점유자이자 이거 읽고 점유자? 점유자? 고민을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만점자는 물론 모든 만점자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문을 찾아보고 이 A 문장에 대한 정보를 바로 꺼내고, 그럼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하죠. 아까 만점자가 아닌 사람은 이걸 보고 그냥 지문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못 한 거예요. 만점자는 바로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끌어내어 왔고, 이런 차이점들이 하나하나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80분 동안 걸었던 생각의 길을 쭉 적고, 만점자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80분 동안 만점을 받는 사람이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걸 비교하고 내가 걸었던 생각의 길을 되짚어 보면서 만점자가 걸었을 그 생각의 길과 비교하며 수정하는 공부. 내가 그러니까 정확히 원인을 짚고,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죠. 원인을 짚고 그거를 수정하는 공부를 함으로써 이 국어 실력의 상승을 노릴 수 있다. 이게 생각의 길 공부법의 어떤 개념입니다.
우리가 80분 동안 걸었던 생각의 길, 그걸 되짚어 볼 수 있는 길,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우왕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블랙박스 돌려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했던 생각은 블랙박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기억 속에 그 블랙박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그 기억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것들 중에 군더더기 생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생각, 아, 이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됐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왜 시험장에서 해가지고 시간을 말아먹었지? 이럴 수도 있고, 꼭 해냈어야 하는 생각인데 못 해낸 건 있는지 찾고, 그러니까 아, 이 선지 보고 이 생각 해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못 풀었네? 아, 이걸 왜 못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고찰의 결론으로서 나온 풀이의 문제점을 해결 방법대로 공부해보고.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이 문제점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이 꽤 있을 텐데, 뭐 고전 시가를 틀렸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뭐 해설 보니까 이 고전 시간은 이걸 이렇게 읽고 이 개념을 뭐로 해석해서 풀었어야 된다는데, 아니 나는 이거 해석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왜 그렇죠? 뭐 이제 다른 이유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 해석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고전 시가 이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고전 시가를 왜 봅니까? 솔직히 아이고 중세 국어 맨날 막 임금 사랑하고 뭐 자연 좋고 뭐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평가원은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그래서 단어 같은 것들, 뭐 홍진이 뭐고 뭐 강호가 뭐고 이런 단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니까 고전 시가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오답이 나왔고 시간까지 지체돼서 결국 다른 문항을 푸는 데까지 영향을 줬구나. 이런 문제점이 이 과정에서 도출이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전 시가 빈출 어휘 이제 모음집을 사가지고 하루에 뭐 밥 먹으면서 좀 이렇게 보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 때는, 제가 이 학원을 다닐 때, 나 때는 또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영단어를 들고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전 시가 빈출 어휘 문제집을 사서 이걸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실제로 뭐 한 달 동안 하루에 뭐 30개씩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다시 80분 동안 이렇게 쭉 풀어보고, 아니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고전 시가만 좀 풀어보고, 문제점이 해결됐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을 때쯤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반복했는데 고전 시가를 풀었는데 이번에도 또 틀려. 또 틀리면 이제 답답하죠.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공부를 했는데 왜 또 틀리지? 혹은 이제 보면은, 아 그래 이번에는 어휘는 다 알겠는데, 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한데, 고전 시가 해석을 가능한데 해석한 그 내용을 선지와 연결을 못 시켰구나. 이런 문제점이 새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거에 맞는 공부를 찾아서 방법을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45문항에 대해서 중간에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전부 깔끔한 생각을 해낸다면 시간 내에 만점을 받습니다. 라고 저는 사실 국어 만점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작년엔 될 것 같았거든요. 잠깐 작년엔 시험장에서 국어 푸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작년 국어 쳤죠. 작년 수능 안 친 사람 있다 혹시? 5명. 혹시 학생 왜 안 쳤었나요? 대학 다니다가 작년엔 안 쳤다가 올해 새로 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작년 수능 기출 안 풀어봤다 혹시? 이건 있으면 혼나야죠. 네, 이거 혼나야 됩니다. 작년 수능 국어가 이제 좀 많이 쉬웠는데 시험장에서 보다가 저쯤 되면, 6번째쯤 되면 적당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와요. 컷 몇 점 되겠다 감이 오는데, 풀면서 한 96에서 97 되겠다 했고, 드디어 내가 국어 100점을 받는구나 했는데 채점을 하는데 화작이 하나 이렇게 틀렸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만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만약 중간에 군더더기 없이 전부 깔끔한 생각을 해내면 시간 내에 만점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시에서 봤던 그 생각의 길을 빠른 시간 내에 그 생각을 전부 찾아내고 선지를 고르는 과정을 45문항 5개 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을 하면 만점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수험생활 중에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사수를 할 때 삼수 9월 모의고사를 이제 다시 풀어본 거죠. 그걸 정확히 여기 SN 1독서실에서 아마 풀었을 거예요. 아니 5독서실이었나? 풀고 나서 맨 처음 또 괜히 또 간지 한번 챙겨보려고 이래도 한자로 썼는데, 이제 워낙 심심하니까 또 공부만 하면 좀 그렇고, 이때 아무튼 원점수 90점,
이때 1등급 커트라인이 아마 90점이었을 거예요. 딱 이제 80분 X 80분 동안 다 못 풀었다. 중간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날려 읽었다. 이제 옆에 이제 뭐 채점 해놨고 90점이었네요. 개요에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예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길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다가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편한 대로. 제 거를 이제 무조건 제가 했던 거를 무조건 다 똑같이 할 필요도 당연히 없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뭐 이거는 난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이제 좀 빼고 오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요를 할 때 그러니까 시험을 다 풀고 채점된 그러니까 여러분 또 독서대를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지를 깔고 내가 풀었던 시험지 깔고 여기 밑에다가 생각이 길 노트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지 보면서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뭐 국어, 영역, 뭐 몇 학년도 뭐 몇 평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뜰 거고 몇 점이라고 뜰 거고 그거 보면서 생각이 길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 이 시험지를 위에다 두는데 좀 깝깝했어요. 일단 시간이 부족했어요. 살면서 시간이 안 부족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그리고 영역별 오답수가 이제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점검도 한번 해봤었고 뭐 문법에서 하나 보면 문법에서 하나 뭐 문학에서 하나 이것도 문학에서 하나 독서에서 하나 뭐 이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적당히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적고 그러니까 이 개요에다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험의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고 이 시험을 풀기 전에 나는 이제 국어에 대해서 이번 풀 때는 그러니까 풀기 전에는 그래 이번에는 1등급 점수는 나오겠지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아니면 저번 수능에는 이 정도 점수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풀어보고 나서 채점까지 하고 채점하고 나서 이제 든 의문 아니 이건 왜 틀렸지? 그런 생각 가끔씩 들잖아요. 국어 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개요에다 적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여기 이제 시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이잖아요. 국어 시험지 생긴 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지문 한 세트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간을 직접 재는 거는 너무 소모가 커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집중력도 깨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옆에 그 수능 시계 하나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각을 적습니다. 시각. 예를 들어서 8시 20분에 시작을 하죠. 8시 20분부터 10시 정각까지인 걸로 아는데 20분에 시작해서 이거 풀이 들어갈 때 그 시점이 아닌가요? 그래 40분이네요. 40분. 수능을 워낙 이제 대충 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시각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들어갈 때 45분이었다. 그럼 45 적고 이거 들어갈 때 시계만 빠르게 보고 50분이다. 그럼 50분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이거 풀 때 이 한 지문 세트를 풀 때 5분이 걸렸다는 걸 나중에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스톱워치로 이제 이거 몇 분 종료 이렇게 누르지 말고 딱 이렇게 시각만 적어 둡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한 지문 세트 풀 때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있고 이제 내가 수능에 관심이 없어지긴 했다. 수능 시간을 까먹네. 원래 그 시간대로 살았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저 시간대로 자습하죠? 그 공부하던 시절 생각하니까 PTSD 엄청 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화작, 이때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화작이었는데 화작 푸는데 총 10분이 걸렸다. 근데 10분 동안 10문제 푼 거면 사실 빨리 푼 거긴 한데 이때 당시 저는 뭔가 더 시간 단축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틀린 건 없는데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작 시간 단축을 위한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무슨 극약 처방 이런 거 써져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걸으면 되고 역대 기출 화작만 뽑아서 묻고 무슨 속력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작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그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역대 기출 화작만
전부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 시험당 10개가 화작이었기 때문에 10개 이렇게 해서 뭐 50문제 묻고 50문제를 뭐 45분 안에 푸는 연습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했었고, 실제로 이걸 이제 적용해서 제 화작 풀이 속도가 더 많이 빨라졌었습니다. 이제 목적은 발초독의 정교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화작을 풀던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보고 그때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은 사람마다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잘 맞고 그렇게 해도 안 틀려서 이렇게 한 건데, 안 틀려서 이렇게 한 건데 라고 하기에는 작년 수능에서 제가 화작 하나 틀렸네요. 아무튼 이제 작년 수능에는 제가 국어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발췌독을 조금 더 정교하게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 언제 할지 정하자. 이번 4회분 40문제 30분 이내로 바로 인쇄해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화작이랑 문법이 같이 있었는데 문법 푸는데 13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럼 5문제 푸는데 13분? 화작 합쳐서 23분이거든요. 보통 화작을 20분 안에 끊어야 되는데 1등급 표본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뭔가 여기서 사고 하나 발생했구나. 11번 풀 때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위에 시험지 두고 있는 거예요. 12번, 13번 이렇게 있고 밑에 생각의 길 노트 놓고 11번 보면서 이거 풀 때 어땠지? 기억을 되돌려 보는 거예요. 기억을 되돌려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11번을 보면서 이거 풀 때 어땠는지를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뭔가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엄청 시간 오래 걸렸던 것 같다,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얼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건 이제 왜 나왔냐면 이 11번을 보고 되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11번 보고 내가 얼탔던 것 같은 거예요. 얼타다는 말은 살짝 이제 좀 비속어일 수 있으니까 어리버리하다? 아무튼 잘 알아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번 풀 때 이제 보고 당황해서 뭔가 시간이 지체돼서 그냥 뭐 지문을 다시 읽는 것도 아니야, 문제 풀이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상황에서 당황해가지고 날린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됐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결론이 나왔고, 왜 생각해보자로 끝났냐면 답이 안 나오니까. 하다 보면 이제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얼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나도 내 생각의 길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만점자 무슨 국어 과외 선생이 조금씩 짚어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고, 14번 보면 이제 오답 표시가 되어 있죠. 14번 풀 때 잘 풀긴 했음. 그러니까 푸는 것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렸던 것 같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검토 표시도 돼 있고 그랬을 것이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휘의 문제로 틀렸음.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휘의 문제로 틀렸다는 거는 혹시 2015학년도 수능 기출 이제 다들 안 보셨으려나? 예전 이제 2015학년도 수능 기출에 그 정보를 다 안 주고 선지에다가만 다음 중 뭐 맞춤법 틀린 거 골라라 한 다음에 1번에 막 바위가 넓적하게 돼 있다 해서 거기서 이제 이 기출 본 사람 있으려나? 문법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데 넓적인지를 이제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까먹었습니다. 둘 중에 뭔지 몰라요. 넓적하게였는데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추론해서 풀 수 있나요? 무슨 추론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시험장을 갔는데 넓적 이거를 몰랐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답이 없다. 올인원 교재 이제 올인원 이거 또 광고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촬영 중이라 돈 안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제가 듣던 강의인데 올인원 교재에 있는 접사라도 다 외우자. 그래서 문법 복습하자. 이게 이제 솔루션으로 나온 거죠. 이번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15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영어로 뭐죠? 버스죠. 이건 당연히 나오죠. 택시가 영어로 뭐야? 당연히 택시지. 물이 영어로 뭐야? 워터.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애매모호한 영어로 뭐야? 그러면 뭐더라? ambiguous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외우고 있으면은 이제 이 기억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때 나왔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애매하게 지금 알고 있구나. 문법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복습 많이 하자. 그게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방금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화작문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이게 선택 영역에 속하는데 사실 거기까지에서도 이 생각의 길 공부법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공부 방향을 찾았으니까. 근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파트가 이제 공통에서부터입니다. 보면 상충곡 고산 구곡가가 이제 작품으로 나왔고 16번에서 20번을 푸는데 11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5문제 11분이 걸린 거고 고전 운문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땡땡 선생의 말이 맞았음.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저한테 국어 도움을 좀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원 분은 아니셨고 이제 다른 곳이었는데 그분이 고전 운문, 고전 시가 이런 거 이제 너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작품 사서 이제 연계 교재를 보면서 뭐 해석을 좀 본다든가 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따로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연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작품 안 보고 시험장에서 작품을 보면서 즉석에서 해석해서 그 해석한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선생님이 했는데 또 이제 고집은 또 세가지고 절대 말 안 듣고 이제 그냥 하다가 결국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전 시가를 푸는데 일단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제 다 맞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다만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시 6평 이후로 미루자. 이거 푼 시점이 이제 4월, 5월 이때쯤이었는데 지금 6월 모의고사 풀기 전에 내가 고전시가 공부를 지금 내 공부 스케줄에 추가를 하기에는 다른 거에서 뺄 게 없으니까 지금 다른 공부도 너무 중요하니까 6평 풀어보고 6평 이후로 미루자. 그러니까 6평 이후에는 이제 내가 공부했던 어느 과목 성적이 좀 올라와 있으면 그 공부 시간을 조금 줄여서 고전시가 공부 시간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당장 6평 때는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 쓱 풀고 지울 선지 모두 지우고 시작하기로 하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이제 깔끔하게 막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냥 풀면 그냥 풀리는 문제 그건 이제 빠르게 풀고 그리고 확실하게 지워지는 선지만 다 지운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빠르게 고르고 뭐 2개 남으면 찍고 넘어가자는 말이죠. 찍고 시작하기로 하자. 17번은 지금의 고전시가 해석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음. 18번 마찬가지. 근데 17번은 틀렸고 18번은 맞췄잖아요. 근데 17번은 틀렸고 18번은 맞췄는데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그럼 18번은 어떻게 맞춘 걸까? 찍어서 맞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지가 2개 남았을 때 이거인 것 같은데? 해서 골라서 이제 맞추긴 했지만은 실상 알고 보면 내가 정확한 그 근거를 가지고 풀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게 오답이 나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우인 거죠. 혹시 호모식 채점이 뭔지 아시나요? 다들 웃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호모식 채점이 뭐냐면은 뭐 수학 뭐 20번 있다. 지금 수학 20번이 주관식인가요? 주관식 뭐의 개수는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다 풀고 나서 뭐 1, 3, 5 이렇게 3개 나왔어요. 그럼 이제 3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1, 3, 5를 다 더하는 거를 구하라는 문제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각해서 9라고 적었어. 그럼 이제 당연히 틀렸죠,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이제 오답하면서 이거는 개수는인데 내가 합으로 잘못 봤고 시험장에서는 안 줄 거니까 이건 실수지. 이건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호모식 채점인데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웃는 거 보면은. 왜냐면 억울하거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수능을 6번 쳤잖아요. 평가원에서 호모식 채점을 안 해줍니다. 평가원에서 안 해주고 이 생각의 길 공부를 할 때는 사뭇 진지하게 역 호모식 채점을 해야 돼요. 18번 맞췄죠. 호모식으로 하면 17번 실수니까 17번도 맞은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둘 다 넘어가는데 이러면 당연히 수능 때도 똑같은 실수 또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18번은 맞췄지만 17번 풀 때랑 거의 애매한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했던 정도가 17번이랑 크게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였을까? 지금의 고전시가 해석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다. 고전시가 해석 능력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시가를 이제 보고 그 작품 해설을 보고 그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고 이제 외워야 될 빈출 어휘 같은 거 좀 외우고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해석 능력이 떨어져서 애초에 내가 지금의 해석 능력을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밑에 있는 18번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진짜 찍어서 맞춘 거고 그래서 18번도 사실상 나한테 있어서는 오답이나 마찬가지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리버스 호모식 채점을 한다. 이제 21번에서 26번 총 6문제고 독서를 9분 동안 풀었죠.
빨리 푼 겁니다. 이 정도면. 역사와 영화의 관계라는 이제 지문이었고, 여기서 더 잘 풀기는 어려울 듯함. 좀 재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체는 이전 16에서 20 고전 시간에서 줄였어야 함. 이 시간을 보고 시간 지체는 없었던 것 같다. 여기서 시간 지체가 더 있었지, 여기서 줄였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줄였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왜 넣었냐면,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뭐 한 1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면은 몇 가지 세트에 대해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괜히 막 어떻게든 막 뭐 찾아볼 억지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수험생의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점유와 소유, 이 지문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손들기 부끄럽겠지? 다들 뭐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게 3년 전? 4년 전 기출이니까 27번에서 31번 총 27, 28, 29, 30, 31 해서 5문제였는데 17분이 걸렸습니다. 망한 거죠. 이거는 한 지문 세트에서 17분 걸렸으면 일단 그 시험 시간 운용은 실패한 겁니다. 1등급 표본 기준에서. 점유와 소유 지문이었고, 이 지문에서 시간을 줄였어야 함.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 있죠. 그다음 비콘 지문에서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독서 지문을 말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지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한 문제를 버렸는데도 6분밖에 안 쓴 걸 보면, 그러니까 내 독해 실력으로 치면은 비콘 지문에서는 총 해서 6분밖에 안 썼는데 한 지문 세트에 엄청 빨리 푼 거죠. 이거는 나는 이거를 17분 동안 풀어야 되는 그런 비속 안 쓰고 최대한 말하기 위해서 단어를 생각 중인데, 이 안 좋은 머리가 아닌데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처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니까 이때 너무 내가 집중을 안 했나? 처음 했던 생각은 집중을 안 했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풀이를 들어가서 지금 이걸 쓰는 시점에 여기에는 시험지가 있고 여기에는 생각의 노트가 있고, 시험지를 보면서 27번을 딱 쳐다보면서 27번 풀 때 내가 어땠지? 섣불리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1번 느낌표, 2번 X, 3X, 4 느낌표, 5 느낌표. 2번은 아니고 2번 지웠고 3번 지웠고, 근데 1번 맞는 것 같다, 4번 맞는 것 같다, 5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각자 학생들이 편한 방식으로 적으면 돼요. 그러면 답은 하나인데 1번, 4번, 5번이 다 맞는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뭔가 이해를 잘 못한 거잖아요. 갑자기 지문이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도식화를 빠르게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을 돌아가서 봤든 어쨌든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이 소화가 안 됐던 게 떠오른 거예요. 기억이. 아, 그때 이거 지문 어려웠던 것 같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느낌? 막 엉치는 느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도식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 점유는 뭐고 소유는 뭐다 지문에 나와 있으면 옆에다 점유 이꼴 뭐 소유 이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볼까?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처음 쭉 읽었을 때 이해 정도가 임계치 이하라는 판단이 들면 도식화 등의 스킬을 좀 쓰자.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옆에다 뭐 적어두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도 안 하고 밀주도 안 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풀었었는데, 이제 28번을 보니까 이거 풀 때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3번을 골랐다가 나중에 다시 5번을 골랐다. 그러니까 처음에 3번 골랐다가 다시 고민하다가 또 다시 5번 고르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불필요한 시간이 처음으로 낭비되었구나. 여기가 이제 이 지문 세트에서 포인트였는데, 30번 풀 때 결국 터짐. 내가 이 지문을 시간 내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여러분이 국어를 푸는 데 있어서 능력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수능까지 이제 지금이 7월이니까 한 130일 남았을 텐데 6년 치면 이 정도 디데이 계산이 금방금방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130일 동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국어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글을 읽고, 저는 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읽고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이 능력 자체를 기르는 거는 올해 안에 공부해서 될까 말까를 솔직히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엄매를 선택한 학생 경우에 접사 다 외우는 거 할 수 있죠. 이거 못하면 수험생 잘못한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지문을 시간 내에 이해하는 것, 이거는 내 지금 지능 상태, 언어 지능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시간 내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채로 풀이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처음 지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나서 처음 지문 읽은 거, 그 읽은 일회독 상태로, 일회독의 이해 상태로 문제를 풀었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안 풀리니까 다시 지문을 보면서 이해했던 시간, 다시 지문을 읽었던 시간, 그렇게 지문을 두 번째 읽고 완벽하게 이해된 후에 이제 문제를 다시 풀었던 시간, 내 생각의 길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내가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간이 불필요한 낭비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문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지문에서 이해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해도는 뭐 한 5단계라고 칩시다.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3단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제대로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단계를 5단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계속 3단계를 들고 5단계를 요구하는 선지를 풀고 있으니까 시간만 지체되는 거예요. 편의점 가가지고 3,000원 주면서 담배 한 값 달라고 4,500원짜리 우기면 이제 그건 진상 손님이잖아요. 시험지 앞에 저는 진상 손님이었던 거죠. 진상 수험생. 그런 진상 수험생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없애야 된다. 이 시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오늘 제가 강연할 두 번째 주제가 여기서 탄생을 했는데 느낌상 임계치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지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한 정도랑 이 문제, 이 선지가 요구하는 이해도, 최소 이해도의 정도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내가 만약 이거보다 높다,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리겠죠. 낮다,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애매하게 찍고 넘어가든가 시간만 지체되든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던 거는 만약에 처음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선지를 보고 빠르게 이제 내 지금의 이해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읽어서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지문을 다시 돌아가서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자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로 저는 사실 독서에서의 시간을 매우 많이 줄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시험지에서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하기에는 1등급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목표는 더 높았으니까 더 높은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는 높은 확률로 이제 여기에 있었다. 17분이 걸리는 데 있었고 여기서 시간을 줄였어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원인은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이해전 풀이 시간이었다. 이 이해전 풀이 시간을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별거 없는데 32에서 34 문학 4분 개빨리 풀었죠. 세 문제를 4분 동안 푼 거니까 빨리 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전이라는 거였고 이거 풀 때도 시간 얼마 안 남 효과로 초인적인 속력을 냄.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그 수험생활 할 때 쓰던 거였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런 강연에 들어가기 살짝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은 제가 이게 좀 빨라지면 머리 돌아가는 게 빨라져가지고 막 풀었는데 이거를 시간 가기 전에 미리 좀 발휘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인간이 뒤에 호랑이 사자가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그게 안 나오고 진짜로 호랑이 사자가 뛰쳐와야 이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야 되더라고. 34번 풀 때 시간에 쫓겨 제대로 대조해보지 못함. 34번 풀 때 이제 시간 때문에 제대로 대조 안 하고 대충 풀어서 틀렸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34번을 틀렸지만 틀린 거 보고 그냥 오답 이제 할 때 시험지 보고 이거 틀렸네? 해설 보고 아 뭐야 이거 내가 시간 좀 부족해가지고 대조를 제대로 못 해봐가지고 틀린 거네 별거 아닌데 이건 맞았지 하고 이제 홈워식 채점하고 넘어가면 그럼 이제 안 되고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대조해보지 못함 그럼 문제는 뭐죠? 시간에 쫓겼다는 거죠. 결국 이 시험지에서 내가 여러 문제를 틀린 원인은 시간에 쫓겼다는 거에 있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있었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35에서 37 문학 6분 이 지문을 굉장히 급하게 풀었었고 37번 풀 때 고민을 많이 했고 확실하지 않은 채 체크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이제 쉽게 느껴지니까 급하게 푸니까 시간이 애초에 적으니까 내가 급하게 푸느라 이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번 그러니까 안 꼬이면 빨리 푸는데 한 번 꼬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나? 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 자기의 문제점도 이 생각의 길 공부법을 적용하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중간에 뭔가 한번 꼬이면 거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생각의 길을 되짚어 보면서 찾았던 거고 38에서 41번 독서 6분 비콘 6분이면은 정상적인 속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푼 건데 꽤 급하게 푸느라 한 번 이제 넘겨서 한 문제를 넘겨가지고 이제 빨리 푼게 됐죠. 처음 풀 때 41번 버렸고 세 문제는 이보다 더 잘 풀 수 없을 듯. 좀 건방진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41번은 현장에서 넘겼고 41번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아, 한 명 있네요. 생긴 게 좀 그래요. 그 문제가 생긴 게 좀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면 제끼는 게 맞겠다 라는 판단이 나올 정도로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넘겼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풀 때 쉽게 맞췄습니다. 헷갈리는 거 있었는데 헷갈리는 내용 이것까지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똑같이 또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였고 1번 넘기고 나중에 다시 본다 될 때까지 본다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다 이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고 이것도 좀 건방지네요. 문학을 이제 4분 동안 풀었고 너무 잘 풀어서 분석할 이유가 없다 이제 넘긴 건데 1등급 표본 2등급 높은 2등급 정도 표본만 돼도 이런 것들이 생각의 길 공부하면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스포한 바 있는데 DOC 지문 이해도 개념이라고 나와 있고 이건 이제 Degree of Comprehension이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Path of Thinking이랑 똑같이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그냥 지문 이해도 개념 이렇게 있으면 투박하니까 지문 이해도란 내가 지문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어림짐작하는 지표이고 내가 지문을 읽고 내가 지금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상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메타인지를 스스로 머릿속으로 수치화시켜서 지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서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10초, 15초? 한 30초 정도 동안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시험장에서 풀 때랑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어떤 사람, 이제 빨간색 사람 있죠. 이 학생, 대사량이라는 건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이고 이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구하는 데 쓰이는 거고 대사량이라는 것 중에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의 정의가 어떻군 뭐랑 뭐가 같고 대사량 전체 중에 기초대사량이 몇 퍼센트 근육량이 많으면 증가하는군 이게 여기에 대략 한 3-4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게 안 됩니다.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이 정도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여기 이제 첫 문장 대사량으로 구하는구나. 그 중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좀 큰 걸로 있고 기초대사량의 정의가 대충 뭐 생존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서로 같고 뭐가 따라 증가한다는 정보가 지문에 있구나 이 정도. 이제 이 사람보다 살짝 디테일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대사량이 있고 그 중에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구나. 나머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습니다. 안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래요. 방금 저 이거 읽으면서 지금 머릿속에 남은 거 이거 이제 제가 아마 작년 수능에서 풀었던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제가 잘 안 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사량 하루 동안 쓰는 열량이었고 그 중에 60에서 75%가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뭐 체내였나? 체내에서 최애로 뭐 발산되는 어쩌고 뭐 이제 그렇게 구한다는 이야기 있었고 뭐 몸집이 클수록 증가였나? 뭐 그런 내용 대충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였네요. 저도 이게 안 돼요. 근데 학생 중에는 이게 꼭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한 방에 돼야만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98점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100점인데 호모식으로 이제 100점인데 아니 화장은 이제 솔직히 실수로 틀린 거니까 이제 100점입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호모식 100점인데 이게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딱 말했던 정도가
제가 이 지문을 처음 읽고 이해한 정도예요. 뭐 이거를 뭐 자, 이제 이 선지의 적절성을 지금 한번 판단해 볼게요. 한 30초 또 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다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이게 대사량이잖아요.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 그러니까 그럼 대사량 중에 60에서 75%가 기초 대사량이니까 가장 큰 비중을 당연히 차지하겠지.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최소 60%니까 60%면은 이제 나머지가 하나가 있다 해도 40%니까 가장 큰 비중이잖아요.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에 소모되는 두 번째 사람,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이게 뭐였지? 일단 이걸 뭐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하루 동안의 여기 있다. 대사량으로 구한다. 이게 대사량이구나. 대사량 중에 60에서 75%가 기초 대사량이다. 그럼 제일 크겠네. 세 번째 사람,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이게 뭐더라? 지금 다시 보니까 대사량이구나. 기초 대사량이 대사량 중에 몇 퍼센트? 이게 있었나? 쭉 읽어봅니다. 60에서 75라네? 그럼 적절하겠네. 셋 다 솔직히 얘가 제일 공부 못하잖아요. 얘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얘나 셋 다 문제 풀어서 맞췄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지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최소 지문 이해도라는 개념을 한번 설정을 하고 갈 텐데, 크게 두 가지의 최소 지문 이해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문을 읽으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최소 지문 이해도가 있고, 문제의 각 선지마다 이 선지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이 선지를 제대로 푼다 라고 하는 지문 이해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죠, 잠깐.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지문 이해도보다 이해를 못하면, 만약에 지문 읽기에서의 최소 지문 이해도보다 더 낮게 읽었다? 그럼 질문을 소위 말하는 이제 날려 읽은 상황이 됩니다. 문제 풀이에서의 최소 지문 이해도보다 낮은 채로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풀고 넘어갔어도 애매하게 푼 거고, 역호모식 채점하면 이제 이건 틀린 거고, 아니면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둘 중 하나였던 거죠. 제가 했던 말 그대로고, 이상적인 기출 풀이 방향을 쭉 한번 볼게요. 했던 이야기 반복일 수 있는데, 지문 읽으면서 최소 지문 이해도만큼 이해도를 올립니다. 이 최소 지문 이해도라는 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후에 설명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최소 지문 이해도만큼 수치를 올렸고, 지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지문의 첫 번째 문제,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 쉽게 나오잖아요. 이걸 풀 때는 이제 내가 이 지문 읽은 것만으로도 한 번에 풀리거나, 아니면 슬쩍 대충 보고 살짝만 이해도를 좀 더 올려도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해도를 살짝 올린 것 같은데 문제의 정답이 바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 이해도가 내가 지금 이해한 정도인 4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이거 3, 4는 그냥 제가 설정한 거고, 당연히 머릿속으로 막 이게 3인지 4인지 고민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뭐가 더 높은지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지문을 읽으면서 본인의 이해도를 문제가 요구하는 최소 이해도까지 올려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의 특수한 상황을, 선지에서 말하는 특수한 상황을 지문에서 설명한 원리에 대입하는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말처럼 쉽지 않죠. 이게 말처럼 쉽게 되면 모두가 다 100점이죠. 당연히 말처럼 쉽지 않고 항상 시간 내에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 지문 이해도가 너무 높은 상황,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인 상황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지문을 다시 읽어도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경우다? 그냥 가지고 있는 이해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해한 정도를 가지고 지워야 되는 선지들, 지울 수 있는 선지만 지우고 그럼 이제 한 2개, 3개 정도 남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 빠르게 고르고 넘어갑니다. 대신에 이때는 이제 검토 표시도 하고 나중에 왜냐면 검토할 시간이 남았을 때 검토를 하면 되니까. 이 과정을 기출 지문 한 세트 45문제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부 적용을 하면 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출 학습이 아니라 이제 잘못 친 것 같은데 기출 풀이 방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출 한 회 풀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푸는 것. 여기까지 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질문을 중간에 살짝 바꿔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자기가 질문이 있다 한번 손들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게 내가 난 질문 다 이해한 것 같은데? 굉장히 건방진 태도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 이해했다 생각을 했는데 선지가 안 풀린다. 그럼 선지에서 요구하는 이해도만큼 제가 안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지가 보통 하나의 선지를 풀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문단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문단을 돌아가서 이해도를 그만큼 높이고 다시 선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안 풀렸던 문제 있잖아요. 지문에서 이해도를 높여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이해도가 내게 안 쌓인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일 거고 이 중에 이제 이거랑 이거 지워지고 2번, 5번 중에 이제 고민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2번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놓고 저는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별표를 해두고 이제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 다음에 보통 저는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걸 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시간이 안 남으면 다시 못 보죠.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생각이 길 이후에 했던 다른 그 피드백에서 나왔던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둘 중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별표만 치고 넘어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이제 검토할 시간이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 와서 보면 둘 중에 뭐지? 다른 문제도 검토한 문제 다 했는데 이제 마킹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은 그냥 그래도 처음에 만약에 내가 이걸 고르고 넘어갔을 때는 애매하더라도 여기에 비중이 좀 더 높거든요. 내 마음이 가는 비중이 60대 40 뭐 이런 정도인데 이랬을 때 보통 이걸 고르면은 맞을 확률이 50%보단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조금의 어느 정도 감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그냥 체크도 안 해놓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 근데 이제 그 시점에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 지금 OMR 사인펜 들고 이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면 60호 자시고 그냥 2번, 5번 둘 중에 그냥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여러 문제를 틀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무조건 헷갈리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골라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별표 친 문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토가 끝났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최소 지문 이해도만큼 다 올렸고 확실하게 문제를 풀었다 하면 네모를 칩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 생각의 길 공부법을 적용을 할 때 이게 이제 시험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모를 쳤어요. 근데 틀렸네? 아니면은 별표가 안 쳐져 있는데 틀렸어요. 이러면은 나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풀었는데 틀린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점점 나는 확신이었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박종인이 와가지고 무슨 디그리오프, DOC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최소 지문 이해도 나 다 채웠는데? 다 채워서 문제 풀었는데 왜 틀린 거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당장 1등급으로 올라가고 100점으로 올라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문제를 맞췄을 것 같다, 확실하게 맞췄을 것 같다 하는 문제는 맞추고 이 문제는 틀렸을 수도 있겠다. 검토 표시에서 이게 표시가 안 된 경우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 이건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만 틀려야 돼요.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론 등급대는 그렇게 안 오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1년 내에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 그렇지만 이제 극복이 불가능한 어떤 영역, 특히 이제 독해에 있어서 이 극복이 불가능한 영역에 한정해서는 이게 원인이 돼서 여러분의 국어 등급이 2등급 이상으로 안 올라가든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런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다 채워서 어떻게든 점수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절박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 학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알고 아무튼 이제 어떻게 막 그렇게 뭐 무료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부담이 있을 거고 절박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공부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러면서 이제 6평 한번 풀어보고 또 국어 공부했는데 또 4등급 나왔네 이러면 나 그거 이제 국어는 어차피 재능이고 그냥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불만이 이렇게 쌓일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가 재능으로 인해서 99% 결정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공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다 재능이니까 나는 공부해도 쓸모없겠다. 그러면 수험생활 왜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시작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의 노력이라도 내가 한번 더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이번 수능에서 한번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국어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이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타고난 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수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이거라도 내가 한번 극복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국어 공부를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게 되면 그러니까 별표를 치고 내가 확신을 가졌던 문제는 안 틀리고 이제 틀리더라도 별표를 친 문제만 틀렸다 이게 되면 시험장에서 80분 동안 내가 이 시험 세트를 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간은 부족할 수 있는데 내가 세웠던 계획과 어떤 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틀렸을 것 같다 하는 것만 틀리고 내 계획 속에 내 계획 안에 이 시험 문제지가 들어오게 돼요. 이걸 좀 와닿게 비유를 해보자면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그 복싱 선수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마이클 타이슨이 했던 이야기인데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국어 시험을 풀 때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 계획을 다 세워두고 이번에 뭐 강민철 선생 이제 어떤 인간 강사님 선생님의 커리큘럼도 다 들었고 커리큘럼도 다 들었고 이제 나는 뭔가 완벽해진 것 같다. 엄매도 막 3회도 겠고 다담 800제 문법 엔제도 다 풀었고 이러니까 준비가 된 것 같다 하고 이제 이번 9평을 쳤는데 또 그냥 마이클 타이슨한테 후드려 맞듯이 그냥 처맞기 전까지는 하고 이제 막 맞고 이제 기출 한 지문 세트 막 마지막 독서 지문 세트 시간 없어가지고 막 다 찍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현타가 엄청 온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그나마 9평은 괜찮아. 수능 시험장에서 이 정도 아니었는데 막 이제 풀다가 나머지 지문 한 세트 날려버리고 마킹 막 후들후들 떨면서 막 이렇게 마킹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딩동댕 하고 이제 다 걷어가면은 뒤에 학생 그 OMR 마킹 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그럼 이제 앉아서 딱 이 생각 듭니다. 천장 한번 쳐다보면서 집 갈까? 제가 2019학년도 수능을 풀고 나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국어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찍었는데 그때 이제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천장 딱 쳐다보면서 그냥 집 갈까 그냥. 그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 80분 내에 이 시간 운용을 우겨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페이스와 내 풀이 틀 안에 이 시험지 45문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전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아테네에서 자기가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불러주니까 진짜인가 하고 이제 델포이 신전 가가지고 신탁을 딱 받았는데 소크라테스 너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이유는 오직 너만이 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목표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바보에서 그나마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아는 바보가 되는 걸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여부는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목표로 공부하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더 있을까요? 저는 사용 안 했습니다. 저는 약간 투박하게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밑줄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안 했는데 만약에 그 방식이 학생한테 엄청 잘 맞았고 그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잖아요. 지문 세트 이제 읽기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한번 보면서 이제 선지들 한번 쑥 훑어보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를 쭉 한번 훑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뭔가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놀랄 수가 있는데 이거 생각의 길 한 번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학생 이거 생각의 길 공부법 만약에 노트에다가 하면은 80분 동안 풀고 나서 하나 하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3시간?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 처음에 할 때 5시간 걸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억이 해마에 저장된다고 하는데 해마 속에 있는 기억을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 기억을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는데 뽑아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애초에 이걸 적어놓고 지문에서 시간을 줄였어야 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27번 딱 펼쳐놓은 거 보면서 이거 풀 때 어땠었지?를 다시 생각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문제점이 뭐였는지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의 길 노트랑 이 시험지 내가 풀었던 시험지 이렇게 2개 쳐다보면서 한숨 쉬면서 고민하는 시간 이게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5시간까지 걸렸었고 5시간이면 이제 300분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짚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은 줄어들지만 시간은 정말 한 번 하는데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과목 공부 시간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분배를 좀 해서 해야 하고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해결 방법으로서 스스로 제시했던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다. 정확한 지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잘 되는 편이었어서 됐지만 이게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습자가 있으면 좋겠죠. 이제 과외 선생이라든가 또 SN 학원에는 국어 선생님도 계시고 학습담임 선생님도 계시니까 학습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든가 그렇게 이제 외부의 제3자의 어떤 그런 교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교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해야죠. 반복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 방법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건지 틀린 건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온 풀이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고 그걸 적용해서 80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고 근데 또 똑같이 틀리고 또 똑같은 데서 또 똑같은 실수에서 또 틀렸다? 그럼 내 학습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생각이 방법을 네. 실무에도 적용하셨나요? 실무에는 적용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설 모의고사들은 또 사설틱하다라는 또 단어가 있잖아요. 또 이제 내일 더프 시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더프 풀고 이제 점수 안 나오면 다들 막 이거 사설틱 해가지고 점수 안 나온 거다. 저도 다 학원 다닐 때 그랬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사설 모의고사 욕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 수능 국어 업계에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돼서 물론 좋은 문제들인데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와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고 이제 오류도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면 이제 사소한 논리 관계에 있는 오류들 예를 들면 이 지문에 문장에
A로부터 B로 가는 뭐 C 고속도로가 있다. C 고속도로에서는 뭐뭐 한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을 때 이 선지로 뭐가 나왔냐면 이게 아마 2020년도 7월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이제 나왔던 제가 문장인데 이제 선지에 A에는 C 고속도로가 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문장 말고는 이 선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장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A로부터 B로 가는 C 고속도로에서는 뭐뭐뭐뭐 한다. 그러면 A에는 C 고속도로가 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이때 이거 이제 오류라고 막 주장하다가 학습담임 선생님이랑 막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오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도 이제 오류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국어 강사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이건 오류가 맞습니다. 왜냐면 A, C, B 이렇게 있으면 C는 A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포함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C가 있는 권역이 A의 권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학력평가라고 하죠. 학력평가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데 그럼 이제 생각의 길 공부법을 여기에다 적용했다? 이제 이걸 틀렸어 내가. 틀렸는데 보면서 왜 틀렸지? 근데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혼란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문이 사설틱한 거 아니야? 그런 혼란이 이제 생길 때가 가끔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건방진, 제가 굉장히 건방진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평가원 기출이다? 그러면 닥치고 이제 말 들어야죠. 기출에 말을 들어야 돼. 당연히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막 사설 모의고사 이러면 약간 괜한 반항심이 든단 말이야. 사설 따위가 나의 능력을 검증해? 이건 아무리 봐도 오류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 이제 공부하다 화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화났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설과 교육청 학력평가를 대상으로는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표를 안 친 문제를 틀린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별표를 안 쳤다는 거는 내가 다시 와서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이 문제가 요구하는 최소 지문 이해도만큼 이해한 채로 풀었다고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별표를 안 친 문제에서 틀렸다는 거는 별표 친 다음에 검토 완료했는데도 틀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 빈출 질문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만점자의 생각의 길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17학년도부터 보통 국어 독서 영역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기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 3학년도까지 17, 18, 19 보통 이제 제가 18부터 쳤는데 6수니까 이제 7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7개년 기출 6, 9 수능해서 이제 총 21회분이 이제 있잖아요. 7개년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억이 나면은 아까 만점자가 했던 생각의 길 있죠. 그거 그대로 그냥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다 나니까 만점자가 하는 생각의 길 그거대로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다 나니까 그거대로 쭉 이렇게 풀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길을 그대로 다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난다면은 이거 답 1번이었지 하고 1번 고르고 넘어가 이러면 이제 당연히 그럼 혼나야 되고 그거는 그러지 않고 이게 지문 다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선집 보면서 이 1번 선집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이거 따져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따지려면 지문 어디로 돌아가서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는 저거라는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구나. 이 만점자가 걷는 생각의 길을 그대로 45문항에 대해서 걷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21회분에 총 45문항이니까 이 21회분에 45문항 곱하기 이제 선지 5개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다 기억이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이 정도로까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21회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되는 사람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이 어느 정도 유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냐? 그 빨간색 마더텅 다들 뭔지 아시죠? 그 보면은 기출을 뭐 10개년 뭐 이러면 이제 10개년짜리를 이제 지금 포맷에 맞춰서 45문항으로 엮어서 재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분 동안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1번부터 15번까지가 뭐 이제 화작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때는 또 이제 처음 수능을 칠 때는 18에서 이제 21 수능까지는 그 순서 딱히 상관없이 이제 문학 독서 이렇게 섞여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는 이제 맨 처음에 독서론,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선택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맷이 그동안 많이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또 14 이전도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포맷에 맞춰가지고 새로 엮어서 구성해 놓은 게 빨간색 마더텅인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빨더텅을 사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2010학년도 2013학년도 2011학년도 여기서 2011학년도 수능 국어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오, 뭐 나왔죠? 오, 그거랑 또 뭐 나왔죠? 오, 그거랑 또 뭐 나왔죠? 여기서 한 명 있었네요. 그럼 2010학년도도 기억나나요 혹시? 사막 2010이었나? 이때는 제가 실제로 칠 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친 건 다 기억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봅니다. 이거 이제 무슨 맹점이 있냐? 근데 문제점이 이때는 독서가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고 문학이 어려웠거든요. 대략 한 2013학년도까지가 한 2006년도에서 2013학년도까지가 이제 문학이 좀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4학년도인가?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다가 2004학년도 수능에서 그 역대 최초이자 이제 마지막에 그 언어 영역에서의 그 복수 정답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궁의 문제라고. 이 시점 이전에는 이제 9사부터 04까지는 진짜 그냥 너무 어려웠고 이때 이제 문학에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약간 강연이랑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따님이 수능을 친 거예요 이때. 수능을 쳤는데 그때 무슨 테세우스와 뭐 미궁의 문제라고 있는데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애들이 1번을 골라서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이 정답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딸이 집에 와가지고 아니 아빠 내가 호모식 채점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1번 골랐는데 1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이거 평가원이 지금 사설틱하게 수능 낸 것 같다. 이제 언어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럼 한번 봐볼까 우리 딸 하고 이제 딱 봤는데 뭐야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그것도 서울대학교 교수면 이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온갖 이제 막 법원 가고 막 소송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이 2004학년도 언어 영역에서 결국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문학이 점점 쉬워지고 2013학년도에서 2014학년도 넘어가면서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뀌는 또 일이 일어나면서 점점 문학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2015학년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때 막 국어 컷 100, 막 97,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어까지 18학년도 때 이제 제 현역 수능이죠. 이때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변별할 수 있는 과목이 적어지니까 국어로 변별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17에서부터 어려워졌던 독서를 19 때는 더 어렵게 만들고 점점 이제 독서가 어려운 그런 이거를 유지해 왔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옛날 기출을 풀어보시는 걸 전 추천을 해요. 이제 이러면은 문학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독서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쉽다는 거지 마냥 그렇게 막 엄청 쉬운 난이도는 또 아니거든요. 뭐 공룡 발자국 지문, 뭐 신뢰도 구조 지문, 막 가위바위보 지문 막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옛날 기출로 이제 빨더텅을 사가지고 그 이제 옛날 기출을 새 구성에 엮어서 해놓은 거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휴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 DM 또 해주시면 제가 많이 받겠습니다. 피드백 태도에 대해서만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제 피드백 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비단 국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험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마라톤을 뛰어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라톤 뛰는 사람이 한 100m 남겨놓고 뛰다가 체력이 딸린 거예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제 돌부리를 못 보고 체력이 딸려 있으니까 막 헥헥대고 있으니까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완주를 결국 못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마라톤 호머식 적용해가지고 아, 이 밑에 돌부리만 없었으면 내가 이 돌부리 때문에 완주 못한 거니까 사실상 완주네. 이러면 이 사람은 똑같이 다음번에도 완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부리를 보고 넘어졌던 거는 돌부리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진짜 이유는 이 사람이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체력 안 딸렸으면 보다가 돌부리네 슉 점프해가지고 이제 완주를 했겠죠. 피드백 태도를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수나 단순한 어떤 그 문제를 틀린 원인 이거로만 찾으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원인이 왜 발생했는가 2차적인 원인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피드백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Q&A 이제 다 받았고 감사한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